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예. 오늘 첫 소식으로 이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바로 이혜리 기자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또 브리핑 현장도 저희가 생중계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브리핑 현장을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현장의 느낌이 전해졌는데요. 네. 우선은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희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디 외국에 물어볼 때도 없고 처음부터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발사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을 마음대로 이전을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저희 손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 장비들이 수시로 이게 고장이 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또 여기 나름대로 무지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오늘도 굉장히 마음 많이 졸였습니다. 네, 2013년 나로호 때도 그렇고요. 네. 현장에서 발사체가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시험 발사긴 했지만 이때도 좀 비슷한 감정을 느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말씀하셨지만 네.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일단 75톤급 엔진 기술은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 시간인 140초를 넘어서 151초 동안 안정적으로 연소를 했기 때문에 우선 성능 검증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다라는 점인데 네. 그동안 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지상에서 수도 없이 연소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날려봤을 때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지만 이번에 시험 발사를 통해서 그 점을 확인을 한 게 된 거죠. 예. 두앵커 혹시 이 75톤급 이상의 액체 엔진을 자력으로 만들어서 쏘아 올린 나라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미국이랑은 러시아 정도 포함됐을 것 네, 같고요. 일본 정도 여러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 나라가 이렇게 75톤급 이상의 액체 엔진을 개발해서 쏘아 올린 나라가 되겠습니다. 7개 나라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로켓이라고 부르는 이 발사체에는 대개 액체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액체 엔진의 장점은 언제나 엔진을 켜고 끌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량을 세밀하게 조절을 해서 연소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예. 세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이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75톤급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됐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죠. 네, 맞습니다. 물론 액체 엔진 성능을 검증을 했지만 이게 거의 9분응선까지는 아니고 한 7분응선 정도 넘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과제가 많은데요. 우선은 이 엔진을 묶는 기술, 클러스터링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누리호 1단에 들어가는 4개의 액체 엔진을 잘 묶어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기술이 좀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네. 1단에 들어가는 75톤 엔진 4개를 묶게 되면 한 300톤급 정도의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예. 이때 이 4개의 엔진이 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이 4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을 하다 보면 한 개 때와는 다르게 진동도 더 클 수 있고요. 열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제어를 하느냐가 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기술 외에도 1단과 2단, 3단을 잘 조립하는 과제도 남아 있고요. 네. 예. 반대로 또 누리호가 발사가 됐을 때는 이 조립이 된 것이 또 페어링 분리가 돼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 분리하는 기술 역시도 앞으로 추가 검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긴 하지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2021년 본발사 이전에는 어떤 시험 발사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우선 2021년 10월에 본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에 앞서 2월에 한 번 더 발사를 해보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는 엔진을 이번처럼 한 개만을 날려보는 것이 아니라 예. 3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완전체를 날려보는 네. 건데 그렇군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위성이 탑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누리호 때는 이제 위성이 1.5톤급 위성이 실용 위성이 탑재가 되는데 2월에 날릴 때는 위성 탑재하지 않고 날려보는 거죠. 그러면 2월에 날릴 때는 위성 없이 그냥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에는 더미 위성이라고 해서 실제 위성이 아닌 가짜 위성을 실는다라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위성이 사실 워낙 고가고 한 번 만드는 데 노력이 많이 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생겨서 맞아요. 위성이 이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시험적으로 더미 위성을 탑재를 하고 중량만 비슷하게 맞추어서 무게를 날려보는 맞춰서요. 네, 그런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테스트까지 거치고 나면 드디어 2021년 10월에 누리호가 우주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도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는데 본 발사는 또 어떤 더 큰 감동이 올지 3년 뒤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미세먼지 요새 정말 심각한 맞아요.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저도 이 부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밝혀냈을까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미세먼지가 워낙 작아서 몸 네. 안에 들어온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봤을 때 5분의 1, 적게는 뭐 7분의 1 정도 수준에 네, 눈에 안 불과하거든요. 보이죠. 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것이 이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영상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네. 한 기술입니다. 쉽게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네. 양전자 단층 촬영, 그러니까 PET 정도를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아요. 건강 검진할 때 받는 뭐 MRI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한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건데요. 네. 몸 안을 보기 위해서 일단 체내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었는데요. 이 예.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는 방사선의 일종의 감마선이 있는데 이 감마선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통해서 이 입자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 방사성 동위원소와 미세먼지를 결합해서 체내에 주입을 한 다음에 이 입자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팀의 성과입니다. 네, 영상 기술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직접 네. 봤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놀랍게도 코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며칠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도 폐의 60%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 코로 흡입된 미세먼지가요. 네, 몸 밖으로 이제 완전히 배출되기까지는 이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는데요. 네. 그 사이에 일부 미세먼지는 뭐 간과 신장과 같은 다른 또 장기로 이동을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반면에 입을 통해서 들어온 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위에 쌓여 있다가 네. 이틀이 지나면 대부분이 배출됐고요. 아, 그래요? 다른 장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위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주위인가요? 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의 폐에서 이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네. 더 심한 부분은 하얗게 확인이 됩니다. 점처럼 파란 보이는? 부분이 반면에 정상이고요. 예. 근데 미세먼지를 주입한 지 2시간 뒤에는 18시간과 마찬가지로 폐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빨갛게 확인이 되는 네. 걸로 볼 수 있죠. 48시간 후에도 폐 절반 이상이 빨갛게 나타났습니다. 네, 오. 반면에 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강을 통해서 위에 들어갔을 때는 48시간 후에 미세먼지 흔적이 대부분 차이가 사라진 확실히 것을 나네요. 확인할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보이지 그런데 않아요. 우리가 보통은 코로 호흡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입으로 맞아요. 숨 쉬면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보통은 입을 막고 코로 숨 쉬는데 네. 약간 결과가 의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치명적이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몸속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사실입니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일단 미세먼지의 경로, 얘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건 앞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가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우리 신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사실 저는 미세먼지 심한 날 일부러 코로 숨 쉬었거든요. 코털에서 좀 걸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예. 공기질 개선을 위한 더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